안녕하십니까. 의료 AI 기술과 비즈니스 세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된 인제대학교 AI 융합대학에 있는 김희철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100살 시대에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이제 100살을 사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은퇴 이후에 40년 이상의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은퇴 이후의 삶에 과연 우리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렇게 100살까지 행복하게 사는 데는 아무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100살 시대로 이제 진입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바이오 헬스 산업이 굉장히 급속히 성장해 가고 있고, 특별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이 우리의 이제 삶과 사회 속에 이제 침투해 들어오기 그 시기가 되어 있어서 의료 분야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의료 인공지능 또는 헬스케어 인공지능 이런 분야의 그런 기술과 또한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의료 AI 기술과 그 관련된 또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1시간이 넘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예컨대 이제 비즈니스를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래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각 의료 AI 기술들이 소개되고 또 응용 영역이 소개될 때마다 이제 관련된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언급이 되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컨텐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의료 AI 말씀드리고 의료 AI 기술적인 측면 말을 하면서 또 이러한 의료 기술들이 의료 AI 기술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도 한번 이렇게 쭉 좀 보고요. 또 몇 가지 의료 AI 기업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챗GPT가 굉장히 지금 우리 삶에 아주 철저하게 이제 침투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를 많이 사용해 왔고 했는데 의료 AI에서도 역시 챗GPT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AI의 이점과 좀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AI라는 거는 여기 보신 대로 시각 또는 음성 그런 인식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언어 번역,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인간의 우리의 지능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인공지능의 학문 분야라.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흉내내는 그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고 컴퓨터 과학의 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인공지능에서 요즘에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계학습이에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학습까지 한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딥러닝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제 기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장착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지금 AI라 그러면은 기계 학습이나 딥러닝이 곧 AI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스스로 학습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해졌죠. 학습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학습이라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AI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0.2% 이게 그 마켓챗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뭐 50% 성장 한 산업이 사실 10%만 넘어도 굉장히 큰 성장인데 이런 정도의 성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헬스케어 AI 또는 뭐 의료 AI의 시장이 굉장히 밝을 뿐만 아니라 이런 데는 이제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이 AI는 아무래도 의료뿐만 아니라 뭐 금융, 운송, 제조 뭐 등등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죠. 특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AI를 보면은 뭐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대표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여기서 간단히 먼저 소개해 드리면은 사실 의료 영상을 제일 처음에 제가 썼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의료 AI, 인공지능이 들어간 뭐 의료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의료 영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거의 50%가 넘는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의료 AI의 연구의 뭐 절반은 정말 의료 영상이다 할 만큼 그 의료 영상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요. 그래서 또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해야 할 그런 분야가 바로 의료 영상 분야가 되겠죠. 물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전자 건강 기록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는 다 이쪽에 기록돼 있으니까 그 임상 데이터로부터 어떤 뭐 스크리닝도 하고 진단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AI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약물 발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약물을 발견한 어떤 물질, 뭐 화합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거가 이제 주된 거냐 하고 이렇게 결정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물질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견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거기서 상당한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진단 분야 당연히 그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라메터나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병이 있다 없다 진단. 근데 사실 진단이란 말을 또 좀 싫어해요. 그건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이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스크리닝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게 사실이고요. 의료 진단이 AI를 통한 의료 진단은 좀 그런 측면이 아직은 강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 로봇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로봇은 뭐 그 로봇 자체가 AI를처럼 이렇게 수술을 하고 로봇 자체가 뭐 만약에 지금 챗GPT에서는 로봇 자체가 언어를 만들듯이 이제 로봇 자체가 수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거의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뭐 다빈치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로봇은 의사를 보조하고 실제로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죠. 로봇이 그렇게 대신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별로 없다.
여러분 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죠. 사피엔스라는 그 책을 썼고 우리 좀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근데 그분이 예측을 했어요. 의사는 앞으로 사라질 거다. 왜냐하면 진단이나 치료 이런 방법 이런 것은 그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 버리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다. 근데 이제 간호사는 대신에 환자와 이제 스킨십부터 시작해서 모든 컨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로봇으로 대치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저는 의사가, 로봇 때문에 뭐 사라지고, 또는 뭐 다른 뭐 인공지능들 때문에 사라지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대체된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그 로봇이 수술을 하진 못해요. 예. 진단은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하는지 몰라도 수술 쪽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로봇은 보조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수술을 하는 한 그렇게 쉽게 대체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이제 저의 생각인데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또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부터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게 정신질환이나 이런 쪽에서 이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필요한데 이거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DHD 같은 학생들, 뭐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게임식으로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안정을 찾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가 결국은 디지털 치료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치료제 그럼 뭐 약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치료하는 거 이게 바로 디지털 치료제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청각이 좀 안 좋은 경우 그 여기다가 이제 그 달팽이관 있는 데 있으면 각 주파수별로 듣는 그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한 주파수에 계속 그런 주파수가 되는 것들을 계속 여기 해서 이제 듣게 만들어서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하면은 청각이 좋아지는 막 그런 그 소프트웨어적이기도 하고 좀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미 제품이 나와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청각이 되게 증진되지는 않는데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귀가 더 밝아지는 그런 임상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굉장히 미래에 중요한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거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정신질환이나 이런 때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 게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많이 치료 또는 치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거고 전자약은 이제 뭐 신경에다가 이제 전기 자극을 줘서 질병을 치료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6번, 7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치료제하고 전자약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약이라고 안 했어요. 뭐 약이라면 뭐 알약이 있고 물약도 있고 뭐 주사로 들어가는 약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약의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쓰이고 그래서 이거 뭐 소프트웨어 이런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들을 제약회사에서 실제로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간다 하는 거고요. 의료 AI 기술 쪽을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서 AI의 핵심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기계학습과 딥러닝 이런 거고 뭐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 처리, 로봇공학, 뭐 사물 인터넷, 또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아주 의료
미래의 의료는 굉장히 또 굉장히 새로운 또 더욱더 이제 첨단화된 그런 의료 기술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뭐 좀 비용이 절감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이제 미래에는 더욱더 환자 중심적이 되고 또 데이터 중심적이 된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기계학습 분야에서. 그리고 IT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데이터 컬렉션이 많이 쉬워졌죠. 많은 IoT 장비나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데이터 중심의 그런 의료가 될 것이고 또 환자 중심적이다. 우리가 이제 정밀의학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정밀의학도 따지고 보면은 그게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환자 중심적인 그런 그 의료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뭐 의료 AI 기술인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있는 그런 기술부터 시작해서 전통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뭐 어떤 보안이라든가 뭐 버추얼 리얼리티 또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뭐 이런 것들 또 컴퓨터 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좀 IT 기술이죠. 그리고 뭐 AI 뭐 이런 머신러닝 뭐 자연어 처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뭐 최근에 이제 뭐 결국은 AI지만 뭐 챗봇이나 뭐 로봇 뭐 이런 것까지 다 완전히 그 의료 쪽에 완전히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간단히 뭐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고 해서 여기는 이제 많은 설명은 필요가 없다고 봐요. 뭐 알고리즘, 기계학습, 그리고 이제 챗 GPT 같은 게 대표적인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이 돼야 이제 의료 영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죠. 블록체인 통해서는 뭐 아무래도 그 환자의 그런 뭐랄까 보안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조된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예측 분석 그랬는데 뭐 결국은 그 인공지능이 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뭐 예측을 하는 거고 또 진단을 하는 거니까요. 사실은 진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기계학습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계학습하면 굉장히 뭐 모든 걸 다 하시는 걸로 아는데 사실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분류를 잘 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패턴 인식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참 짝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의 세계에서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어떤 분류의 문제, 진단이라는 건 뭐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암이 있으면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 분류를 해내는 게 결국은 기계학습이거든요. 딥러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분류 중심의 그런 뭐 학문이라든가 그런 영역들은 AI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의료 쪽이 벌써 진단 자체가 벌써 분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의료 AI 제가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조 AI보다는요, 의료 AI가 훨씬 더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이세요. 그러니까 의대에 있는 교수님들, 의사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의료 AI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막
의대 교수님들 중에는 본인이 막 공부해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의지가 강한데, 이제 제조업은 의외로 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의료 행위와 그 과정 자체가 참 인공지능하고 닮은 점이 많고, 그래서 더 그러지 않나. 특히 이제 진단이나 이런 건 바로 그 의료 AI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의료 그저 분류의 문제고, 그러니까 진단의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영상 분석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은 메디칼 이미지 이걸 처리하고 분석하는 거는 사실 인공지능 쪽에서 제일 그러니까 의료 AI 분야에서는 가장 핫한 분야다. 앞으로도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아지고요. 최근에 다만 이제 챗봇이라든가 뭐 가상 비서 쪽에 그런 기술, 그 다음에 뭐 EHR 또는 이제 뭐 병원 게 아니면은 PHR이라고 하죠. 퍼스널 헬스 레코드. 뭐 이런 기록들을 다루는 것도 많이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웨어러블, 우리가 이제 흔히 시계 이런 데서 만보계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보계 같은 거 이제 걸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뭐 걸음수, 칼로리 소모량,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심박수 같은 것도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EHR, 임상 데이터도 있지만, 이제 이런 웨어러블을 통해서 수집된 거. 그래서 오늘 잠자는 시간도 다 나오잖아요. 여기 차고 자게 되면. 그래서 뭐 수면에 대해서 또는 운동과 이제 칼로리 소모량 뭐 이런 것 등등까지 다 웨어러블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 이걸 가지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만날 일이 있으면 또 그걸로 논의할 수도 있고, 또 이 데이터들이 활용되는 방법은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강현실, 버추얼 리얼리티 뭐 이런 쪽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유전체학은 뭐 예로부터 이미 중요하고, 특히 정밀의학 얘기를 했는데 이 유전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유전적인 그런 요인을 통해서 뭔가 질병을 미리 예측하는 이런 거는 뭐 우리 잘 알려진 거거든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이것도 설명할 필요 없이 굉장한 건데, 특히 그 IoT가 발전할수록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뭐 또 클라우드하고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그런 엣지 컴퓨팅의 개념도 또 중요해진다 그랬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BDA,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원격 의료, 인지 컴퓨팅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의료 AI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순수한 AI 기술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가까운 건데, 그래도 이제 조금 AI와 연관성 있는 기술들은 다 여기다가 제가 나열을 했고요. 의료 보건 분야에서의 AI 활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뭐 AI 로봇 어시스티드 서저리, 그래서 그 AI 로봇이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까지, 약물 개발, 맨 처음에 드럭 디벨롭먼트죠. 약물 개발부터 이렇게 AI 로봇을 도움을 받은 수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런 인공지능이 활용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뭐 대표적인 거 이제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약물 개발의 인공지능이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약물 개발에 AI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 제약회사에서도 사실은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까 저기 어떤 그 화합물이라든가 어떤 치료약에 해당하는 그 근본되는 어떤 물질을 발견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오랜 과정을 거치는데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짧아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발 기간이 많이 짧아지는 거. 원래 그 약물 개발은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들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 코스트가 많이 다운이 되죠. 그래서 사실 그런 신약 개발 쪽에 그런 인공지능 사용이 상당히 그 유망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조금 아직은 그렇게 이제 정말 신약 개발에서 인공지능을 했더니 이게 뭐 대단하다. 역시 그래서 이제 성공 케이스들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만큼 좀 어렵다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제약회사 이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같은 경우는 영국의 어떤 스타트업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뭐 COPD의 그런 치료약이 될 수 있는 화합물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요. 뭐 COPD니까 아무래도 그 호흡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뭐 그런 이제 뭐 기업들이 이렇게 뭐 약물 개발하는데 신약 개발하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은 제가 받아요. 그게 아주 분명하게 이거다 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했다 하는 그런 성공 케이스들이 스몰 석세스는 있어도 아주 빅 석세스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좀 이제 미래에는 좀 그런 게 나오리라고 기대를 해보고는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간호조무사로서의 간호모 보조원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AI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그렇게 많이 강조는 안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그 널스 어시스턴트죠. 결국은 간호를 보조해주는 그런 AI다. 그러니까 여기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어떤 증상을 보고 질병을 식별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 그런 것보다도 말 그대로 간호사의 역할이에요. 간호사는 그냥 듣고 열이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하면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어때요 뭐 이렇게 좀 하는 정도죠. 그러니까는 완전한 이제 그런 전문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질병에 식별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심지어는 의사 약속을 예약하고 이것이 간호사들이 다 했던 일인데 이거를 AI가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트 시프트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간호사들이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있으면 각 방별로 이제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환자들이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꼭 시간이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심박수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도 뭐 어떤 문제가 없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간호사가 일일이 가서 하는데 그것이 이제 AI나 IT가 발전하면은 거기에 드는 이제 시간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냥 그 기계에다 맡겨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간호사의 그런 좀 이 대체를 하는 그 일을 대체를 하는 그런 역할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떤 가상 간호보조원은 굉장히 미국에서는 여기 보세요. 2027년까지 최대 단기 가치가 US 달러로 한 200억 달러에 200억이 아니라 200억 달러죠.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 링커에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영상인데 사실 여기 나오듯이 의료 영상이 40% 이상 성장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의료 영상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뭐 40%라면 이건 뭐 엄청난 수치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뭐 영상들이 다 나와 있죠. 어떤 거는 뭐
조형물 넣어가지고 한 영상도 나오고 보시면은요. 예. 그래서 초기에 어떤 암 같은 거를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암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의 그 예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몸에 어떻게 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될 건지 안 될 건지, 사실 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거든요.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 부분을 그런 걸 알 수만 있다면 굉장히 그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의료 영상이 이제 그 이미징 산업의 뭐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정도로 의료 영상은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산업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의료 영상이 그 영상의학자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직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은 아마 뭐 일정 부분은 가까운 미래에는 좀 여기 뭐 흉부 엑스레이 화상 해독하고 그다음에 심전도 해석하는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이제 조금 그런 레벨에서부터 뭔가 이제 이렇게 좀 AI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럼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이것 때문에 뭐 완전히 밥을 굶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믿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믿지는 않아요. 의사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술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원격 의료 분야도 뭐 굉장한 분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지만은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보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팬데믹 되면서 이제 원격 의료가 굉장히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이만큼 아주 급성장을 해요. 2020년에서 21년으로 저렇게 크게 2배가 넘죠. 121%의 성장을 한 거죠. 예. 국내에서 이제 자기 그 자국 내에서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그거보단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24% 이렇게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 보이죠. 예.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도 이렇게 아마존 케어를 이제 하겠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그것 때문에 텔라닥 헬스가 주가가 갑자기 조금 떨어지는 뭐 이런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었죠. 어쨌든 그 텔라닥이든 뭐 아마존 닥 케어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되면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원격 의료 시장도 점점점 커지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합법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언젠가는 된다 그러고만 있는 상황이죠. 예. 언젠가는 조금씩 풀어지면서 되리라 그렇게 믿어요. 뭐 그다음에 그 투약 오류 감소, 그런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리고 뭐 잘못된 약을 이렇게 주입하는 경우, 사실 저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서 그렇게 실수하는 것들을 제가 얘기도 들었고 그랬는데, 그런 뭐 인간이니까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그리고 정확하게 그걸 참 그 복용량도 그렇고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의사분들도 그래요. 제가 파킨슨 그 환자의 그 약을 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떨고 그러는데, 그 약을 주는데 약을 한번 먹으면 이렇게 떨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상당히 이제 정상적으로 좀 가요. 그러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뭐 3시간 만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5시간 만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약 기운이 조금 이제 떨어지면은 뭐 이게 다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이 3시간 만에 먹어야 될지 6시간 만에 먹어야 될지
그 양은 얼마로 해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약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IT 디바이스 뭐 예를 들어 여기다 움직임 같은 걸 디텍트하는 그런 IT 디바이스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 3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3시간부터 이게 막 그 이분의 그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3시간이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6시간이다 돼야 되는데 6시간 돼가지고 이제 뭐가 달라지면은 6시간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 시계의 그 가속 센서를 가지고만 해도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그 약 먹는 시간까지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뭐 AI를 통한 이제 맞춤형 의료를 계획과 그 치료 이거는 정밀 의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의사들이 뭐 몇 가지 요소만 보고 그냥 판단을 했다 이렇게 뭐 그래도 되고요. 근데 지금은 뭐 유전체 데이터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뭐 몇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정보들 또 의료 영상 정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걸 다 사람이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지능한테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춤형 의료로 간다. 그거는 이제 정밀 의료의 시대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AI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여러 가지 팩터들, 데이터들 이게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AI가 결국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좀 맞춤형 의료에 대해서 저기 헬스 앳 스케일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월마트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위한 이제 개인화된 그런 공급자들 그 권장사항을 작성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마트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나의 월마트 같은 이런 큰 유통회사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 뭐 등등등 하고 이제 그 정밀 의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죠. 예. AI 로봇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 화면이 이제 다빈치가 되죠. 다빈치 정말 유명한 다빈치 전 세계를 이게 다 장악을 했죠. 처음에 이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게 이제 다빈치는 AI는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로봇 하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네. 근데 이거는 의사가 이렇게 하는 거고 멀리서 조금 떨어져서 다빈치가 이렇게 의사가 사실은 움직이는 대로 다빈치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저건 다빈치는 그냥 원격에서 의사가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신호를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실제로 다빈치 자체가 수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드렸지만은 이 수술 로봇은 그렇게 진짜로 진정한 의미의 로봇이 진짜로 수술하는 그런 형태는 사실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빈치는 이제 굉장히 그 신경이나 이런 거 아주 예민한 부분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섬세하게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립선암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성공률을 높이고 그러나 이제 뭐 위암 이렇게 큰 덩어리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그래도 이걸 사용해서 하면 해도 좋겠지만은 되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신경이 예민한 뭐 이런 부위들 이런데 수술하는데 굉장히 어울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희귀질병 진단 앞으로 희귀질병 진단 이랬는데 희귀질병을 가진 분이
갖고 있는 그 환자로서의 모든 데이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너무 희귀하니까, 흔하지가 않으니까, 구하기도 힘들죠, 그 데이터를. 그 케이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희귀 질병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돈이 된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거래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느냐. 이제 그럴 때는 뭐 희귀 질병 앓고 있는 분들이 자기 몸에 대한 이제 정보만 이렇게 해줘도 뭐 또 하여튼 그런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서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건데 하여튼 지금 이 희귀 질병은 지금은 아직은 이제 유전자 분석 그런 쪽에 상당 부분 이제 국한이 돼 있지요. 그래서 여기 뭐 밑에 보면 Find DHR이라든가 뭐 Fabric Genomics라는 회사에서 Fabric Gem을 만들었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좋은 예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웨어러블 기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차고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많은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지금 이걸로 통해서 우리가 심박수, 뭐 스트레스 지수, 그다음에 걸음, 뭐 칼로리 소모 이런 게 다 가능하니까요. 뭐 AI 의료 기업들이 또 여러 군데가 있죠. 근데 뭐 다 소개할 수가 없죠.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몇 개 그냥 샘플 이렇게 소개를 그냥 해드릴까 그랬어요. 예. 뭐 템포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모든 하여튼 데이터를 다 뭐 임상 데이터는 물론이고 게놈 데이터, 영상 데이터 뭐 이런 것까지 다 모아서 그래서 이제 개인화된 어떤 치료를 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사실 아직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는 않은 거는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미래 이런 쪽에 이제 포텐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버터플라이 네트워크 같은 그런 건 이제 뭐 초음파 장치 관련해서 하는 그걸 개발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AI 중에 이제 패스 AI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상 중에서도 이제 병리 쪽이죠. 병리 쪽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 뭐 아이닥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방사선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이고요. 그 밑에도 보면 이게 영상 쪽이죠. 제브라 메디칼 그 비전 여기서 보시는 듯이 비전 하면 벌써 영상이죠. 그래서 그런 뭐 이런저런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뷰노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다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티센스 같은 이건 이제 심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서 특화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뭐 그거는 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다 다룰 수가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이런 간단히 이제 몇 개의 기업만 이렇게 좀 소개하죠. 네오팩트 이거는 뭐 뇌졸중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있는 환자들이 이제 재활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재활을 돕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나 AI 알고리즘 이런 쪽에 연구하고 결과를 내는 그런 기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무수히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뭐 간단한 몇 가지 예만 이제 들었고요. 의료 AI의 그런 챗 GPT를 활용한다 이건데 아무래도 가상 비서가 그렇게 이제 쓰임새가 높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어떤 의료 이제 제공자가 주는 그런 정보에 따라서 이제 임상의사 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게 있거든요. 환자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서로 이제
챗 GPT로서 이제 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뭐 우리가 이제 자기의 이제 전자 건강 기록이나 뭐 임상 기록 뭐 이런 또 의료 뭐 문헌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다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추출, 감정 분석, 그다음에 의료 인코딩, 텍스트 요약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고 보죠. 그다음에 원격 의료, 원격 상담 그랬는데 사실은 챗 GPT 이 채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어떤 예를 들어 정신질환 같은 경우 굉장히 그게 이제 유용하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롭고 그런데 얘기할 때도 없고 그런데 챗 GPT나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건강에 대한 정보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날이 지금 당장에는 저도 안 온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먼 미래 비즈니스로는 챗 GPT 활용하는 것 그걸 통해서 원격 상담하고 원격 의료를 하는 행위를 하는 그게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뭐 의사가 꼭 없이 또는 간호사가 없이 이렇게 그냥 시스템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병원을 좋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아주 빠른 시간은 아닌 거는 같아요. 근데 하도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정말 그게 뭐 언제 그렇게 또 될지 뭐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의료 AI의 뭐 장점들은 아무래도 뭐 비용을 줄이고 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고 뭐 그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의료 AI가 들어가면은 개인 맞춤형하고 이렇게 딱 그렇게 쌍이 맞죠. 왜냐면 그전엔 개인 맞춤형 할 수가 없지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데이터가 많아요. 그 데이터 형태가 많고, 팩터도 여러 가지 팩터가 다 고려돼서 거기서 객관적인 걸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인 맞춤형 진단이 가능해진다. 특히 그 의료 AI의 역할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에 보시면 무인 환자 지원 그렇게도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간병인의 부담을 좀 줄여드리 그런 방향에서 인공지능이 좀 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간호사도 그렇고 다 그런 걸 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데 하여튼 그 무인 환자증 근데 좀 저는 엑소스켈레톤 로봇 같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들어도 20kg짜리를 드는데 실제로 여기 엑소스켈레톤 로봇이 웨어러블 로봇인데 이게 도와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20kg다 그러면은 한 5kg 정도 드는 것밖에 안 느끼게 하는 뭐 그런 거. 아마 이제 간병인들이나 이게 무거운 그런 이제 그 어르신을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엑소스켈레톤 로봇, 외골격 로봇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발달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간소화된 의료보험, 그 다음에 자동화된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AI가 들어가면 당연한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AI를 통한 이점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이득이 많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 8가지가 더 될 수도 있겠죠. 또 결론적으로 의료 AI는 의료 산업을 크게 이제 변화시키고 있고요. 특히 요새는 이제 기계학습 딥러닝뿐만 아니라 그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상당한 이게 어떻게 보면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앞당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직 의사회에서는 이걸 반대를 원격 의료를 좀 하는 편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의료 AI 뭐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세이브하고 다 좋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의료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개인화된 진단과 치료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AI가 좀 의료 AI가 이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고정밀수술, 무인 환자 지원, 간소화된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데, 예, 그거는 그렇게. 그래서 의료 AI가 이제 굉장히 미래에는 중요해졌고, 또 특히 이제 원래는 그냥 의료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정도인데 이제 AI가 팍 들어가면서 정말 더 많은 비즈니스의 영역이 이제 개척이 되고 있다.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한 50분 정도 남짓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 AI 기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비즈니스적인 측면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건 아주 뭐 깊이 들어가는 강의는 아니니까 조금 이 의료 AI 기술과 그다음 비즈니스 관련 비즈니스 요거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토대를 닦을 수 있었으리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